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이 인식되는 환자 샘플의 의료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BC 검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개체에 따라서는 이제 적혈구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항상 빈혈을 확인하실 때는 RBC, 헤모글로빈 HCT를 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자에서는 적혈구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RBC 숫자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기는 하지만 헤모글로빈이나 HCT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빈혈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 항상 세 가지 다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MCV를 보시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고양이에서는 이제 MCV, 우리가 이제 RBC 지표 중에서는 MCV가 재생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라고 했죠. 거의 유일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고양이에서 이 MCV 지표의 중요성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비재생성 빈혈인 경우에도 MCV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저도 이제 코리아 밴랩에 의뢰된 케이스들 지금 몇 년치를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재생성 빈혈이 있어도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고양이에서는 MCV를 통해서 재생성을 평가해 본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RDW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RDW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MCV 값이 지금 레퍼런스 레인지에 있기는 하지만 뭐 좀 큰 적혈구가 증가했든지 아니면 작은 적혈구가 증가했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히스토그램을 먼저 보시면은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적혈구도 있고요. 참고 보면에 있는 적혈구도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라이트 시프트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적혈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큰 적혈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재생성하고 상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큰 적혈구는 재생이 있을 때도 증가하지만 재생이 없을 때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게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성은 아니고 항상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망적혈구가 참고보험보다 증가했는가, 그리고 그쵸, corrected reticulocyte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이게 증가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 장비에서는 IRF 또는 LFR, MFR, HFR 이 세 가지가 또 제시가 되는데, 일단은 세망적혈구가 증가는 했습니다. 그죠?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증가는 됐는데 레티큘로사이트 퍼센트 1.68%, corrected reticulocyte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쵸? 35분의 22 곱하기 1.68 하면은 뭐 그래도 그쵸, 재생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LF하고 LFR, HFR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장비에서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 개수하기 위해서 형광염색을 이제 태깅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신호가 강한 거, 가장 강한 거가 이제 HFR이고 신호가 제일 약한 거가 LFR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LFR은 거의 성숙한 적혈구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HFR은 갓 만들어진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라는 얘기인데, MFR하고 HFR 비율을 이제 합친 것이 IRF입니다. 그런데 이 IRF가 20.2%밖에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성숙한 적혈구가 증가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뭐냐면은 재생 전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재생이 활발한 경우에는 20.2%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 보통 한 뭐 30%에서 40% 이상 증가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LFR이 그쵸? 여기서 보면 갓 만들어진 미성숙한 적혈구의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프리 리제너러티브일 수도 있지만 또는 워낙은 재생성이 활발했었는데 고양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비재생으로 전환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제 강의에서 최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생에서 비재생이 고양이에서는 매우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재생이었던 게 비재생, 또 비재생이었던 게 재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반드시 연속해서 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환자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뒤로 좀 넘겨서 미리 좀 보면은요.
의뢰지를 보면 이렇게 브리티시 숏헤어인데요. 나이가 매우 어립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코플라즈마 진단이 먼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PCR로 진단이 되었든지 독시사이클린을 먹고서 일부 호전이 되었으나 눈곱이 여전히 있고 호전이 안 되니까 의뢰를 하신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고양이는 이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처음에 비재생으로 진행이 됐다가도 거의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재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치료가 잘 되다가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재생에서 비재생으로 또 전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보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됐던 부분은 독시에 좀 영향은 있었지만 아마 뭔가 또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가 뭐 FIP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FIV하고 FLB 뭐 다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죠. 예. 지금 이 환자는 아무래도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시사이클린 반응이 있었는데 기저질환, 기저 감염 원인증이 아마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보통 이제 FLB 감염이 있을 때 그렇죠. 마이코플라즈마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FIP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재생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성숙한 적혈과 이렇게 레퍼런스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ILF가 동반되어서 충분히 증가되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 얘기는 여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장비에서 계수가 되는 미성숙한 적혈구는 고양이는 다 애그리게이트예요. 그 애그리게이트 중에서 신호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인데 미성숙한 적혈구가 아주 월등히 증가하면 상관없겠지만 좀 이렇게 미약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이 IRF 장비가 표시되는 장비에서는 요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수판은 충분하네요. 그 다음에 뉴트로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도말 표본에서 이제 독성 변화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죠. 왜냐면 염증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감염증에 의해서도 이제 뭐 감소될 수도 있긴 하니까 이제 FLB나 뭐 FIB 같은 것도 다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염증과 관련해서는 뭐 SAA, 고양이, 개에서의 CRP 같은 역할을 다 해주는 건 아니어도 SAA 검사는 이게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서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갔을 때 WBC의 변화를 해석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요. 물론 이제 고양이에서는 펠라인, 이디오패식, 뉴트로페니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아픈 환자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염증이라든지 언더라인 디지즈에 의한 감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노사이트가 0.6일로 미약하게 증가됐습니다. 뭐 이제 급성이든 간에 만성이든 간에 증가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노사이트잖아요. 네. 비특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적혈구가, 재생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쵸. 이런 IRF의 변화를 봤을 때는 원래 재생이 있다가 재생이 아닌 걸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양이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페니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자, 히스토그램 상에서는 아까 이렇게 라이트 시프트 된 거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RDW의 증가가 이 큰 적혈구의 증가인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이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라이트 시프트 됐다든지 뭐 RDW가 증가가 됐다든지 MCV가 증가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생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쇼츠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긴 할 텐데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재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 히스토그램상에서 라이트 시프트가 있다든지 MCV, RDW 증가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RED EXT가 미성숙한 적혈구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이 보라색 부분이 바로 미성숙한 적혈구인데 보통의 경우는 재생이 활발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미성숙한 것부터 해서 성숙한 것까지 신호가 고루고루 이제 강하게 돼야 되는데
확실히, 그쵸? 아까부터 보면은 이제 LFR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쵸? 만든 지 좀 시간이 지난.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원래 재생이 됐다가 지금 재생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도말표본을 봤을 때는, 네, 도말표본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혈소판들이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이 40만 개가 이제 넘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소판이 꽤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뭔가 혈소판 소모가 많았는데 반응성으로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뉴트로필을 보니까 뉴트로필이 깨끗하네요. 그렇죠? 한번 좀 확대해서 보셔도 뉴트로필이, 그렇죠, 별로 구김살이 없습니다. 세포들이 깨끗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어린 고양이에서는 뭐 이렇게 림프구들이 자주 관찰될 수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뉴트로필이랑 비교해 보면 꽤 크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린 개체들에서는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역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항원에 노출됐을 때 이게 이제 면역계 반응이 좀 더 성체보다는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해 보이는 또는 사이즈가 큰 림프구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보시면은요, 역시 이렇게 공포들도 있고 해서 이제 단핵구를 볼 수 있고, 림프구들이 이렇게 종종, 여기는 이제 깨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배율 사진으로 가보시면은, 네, 고배율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일단 대소부동은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렇게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쉽게 이런 식으로 점들이 하나씩 점들이 여러 개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에는 이런 점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염색 찌꺼기는 아니겠다. 왜냐면 염색 찌꺼기라면은 이 배경에도 보이고 세포에도 보이겠죠. 그러나 배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거의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적혈구는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도 보이고, 사실은 이게 마이코플라즈마를 확인하기 제일 좋은 각도거든요. 이게 마이코플라즈마의 소위 얼각인데,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작고 중심 착백이 없는 것은 혹시 스페로사이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페로사이트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있을 수 있긴 한데, 고양이에서는 워낙 또 이렇게 중심 창백이 뚜렷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니까, 네. 그리고 고양이에서 스페로사이트의 판단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제 ACVIM 컨센서스에서도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서 이런 식으로 길쭉한 적혈구, 우리가 타원 적혈구라고 합니다. 타원 적혈구라고 하는데, 타원 적혈구가 이렇게 종종 관찰이 됩니다. 이런 타원 적혈구가 관찰될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고양이에서는 간 질환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헤파토 리피도시스를 포함해서 간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장이나 골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의 경우라면 보통 이런 경우는 재생이 없으면서 골수 섬유증이 지시되는 상황이라서 골수 검사가 바로 지시가 되는데, 고양이에서는 간 쪽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대소부동이 뚜렷하기 때문에 RDW 증가되는 것은 그렇죠, 일관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이코플라즈마, 아까 그 검사 의뢰지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이렇게 언급이 된 거 보니까 PCR 검사를 의뢰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떤 도말표본에서는 잘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열이 준비된 경우라면 이렇게 PCR 검사를 보내셔서 확인하는 게 추천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길거리에서 구조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나갔다가 이게 구조가 된 고양이라면은 한 번쯤은 스크린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른 고배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이렇게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작은 점들이. 그렇죠? 이런 점들은 다 마이코플라즈마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의 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이제 서브 스피시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트리센시스,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헤모마이누툼 세 가지가 있는데, 헤모마이누툼 같이 이렇게 좀 작기는 합니다. 네, 작기는 한데, 일단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있으니까, 네, 관련된 치료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underlying disease, FELB라든지, FIP라든지,
또 어떤 뭐 다른, 그렇죠?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종합적인 환자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세포의 점은 꽤 크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큰 점은 마이코플라즈마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인즈 바디로 보시면 됩니다. 하웰 졸리 바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여기 얼각으로 관찰되는 것도 있고 다 점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 마이코플라즈마. 네. 그래서 이 환자, 이 브리티시 숏헤어, 제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도 올블랙에 노란 눈동자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부숏인가 했었는데 부숏이 아니고 지금 알려진 바는 스코티시 폴드 스트레이트더라고요. 스코티시 폴드 스트레이트도 외관이 좀 비슷해서 부숏하고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4일부터 이렇게 이제 상부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을 했고 칼리시 바이러스 양성이었고 그때 마이코플라즈마 아마 PCR 전체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와서 독시도 먹고 일부 호전되었으나 눈곱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아프다는 얘기죠. 케미스트리 검사상 빈혈 확인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글로불린 증가는 없나 봐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FIP라든지 FLB나 이런 감염증이 있는 경우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보통 글로불린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언급이 없는 거 보면은 글쎄 언더라잉 디지즈로 이제 바이럴 디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말표본에서 이렇게 타원 형태의 길쭉한 적혈구들도 보이니까 뭐 헤파틱 리피도시스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환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카페에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글들이 몇 개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